오늘 제가 준비한 램군의 부자 되는 미니 특강 주제는요. 왜 나는 돈이 안 모일까? 왜 나는 돈이 안 모일까? 부제는 소비와 지출을 통제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은 돈이 잘 모이시나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쓸어 담는 것이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었거든요. 근데 뭐 담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이게 새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돈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모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한 줄로 대답하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무작정 안 쓰고 모으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모입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사람들도 얘기하겠죠. 아니, 안 쓰고 모으는 게 최선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말씀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이라고 상상하지 마시고요.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램군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을까? 돈이 새어나가지 않고. 근데 막 램군이 아니라 삼성이라고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돈을 안 쓰고 그리고 모으기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삼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힘들 거예요. 그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가 아니라 지출은 꼭 필요해요. 다만 그 현명한 지출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부제로 소비와 지출을 통제하는 법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러면 키워드가 소비와 지출이 있고요. 이 둘을 우리는 통제하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여기 소비와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비 앤드 지출 이 둘을 다 통제할 거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잘 봐요. 우리가 가끔씩 헷갈려 하는 것들이 소비하고 지출이 과연 같은 말이냐, 이게 되게 뭐가 다른 말이냐, 그런 것들을 되게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엄연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첫 번째라서 제가 이 한 장표를 넣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소비와 지출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자, 지출의 반대말은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출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그제서야 지출의 의미를 알게 돼요.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수입 나왔네, 수입. 자, 그러면 또 질문해 볼게요. 그럼 소비의 반대말은 뭐죠? 자, 지출의 반대말이 수입이라면 소비의 반대말은 뭐죠? 뭐 저축, 전략, 생산 다양하게 나오고 있네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출에 대한 반대말은 수입이에요.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그냥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위에서 물을 슉 부으면 그게 그냥 수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프라인으로 물이 슉 나가면 그게 지출이에요. 이게 돌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꼭 그렇게 돼야만 돼요. 어떻게 보면 물이 못 나가도록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을 뚜껑을 막아버리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소비의 반대말은 저축에 가깝죠. 저축에 가까워요. 안 쓰는 거니까. 좀 느낌이 많이 틀려요. 어떻게 좀 다르냐. 지금 우리 이 두 개 중에 통제해야 될 대상이 사실은 지출보다는 소비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을 때 그게 수입과 지출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지출에는 소비성 지출이 있고 투자성 지출이 있어요. 지출 안에. 그래, 어떻게 보면 소비라는 단어는 지출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키워드예요. 지출이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여기서 우리가 컨트롤해야 될 대상은 지출 자체를 묶어버리면 안 된다. 소비성 지출과 투자성 지출 중에 소비성 지출만 잡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투자성 지출이란 뭐냐?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스스로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돈을 막 쓰고 있는 거니까 나한테서 나가는 그 돈에 대해서
나 스스로 정의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성 지출이란 생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 또는 뭐 유형, 무형 어떤 그런 자산에 지출을 했지만 내가 뭐 물건을 살 수도 있지만 그 자산을 통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것, 그런 것들은 투자성 지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함에 있어서 뭐 필요한 카메라, 뭐 마이크, 뭐 이런 모든 환경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성 지출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 연결 작업이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 있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냥 소비성 지출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딱 출근하자마자 1층에 이제 커피숍에 딱 가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으로 커피를 하나 사 먹어요. 이런 것들은 뭐죠? 대부분 다 소비성 지출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면 이걸 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 근데 열심히 한다 한들 사실은 똑같은 월급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자기 혼자 도취돼가지고 아 이건 나를 위해서 막 투자하는 거야 라고 자꾸 하면서 소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큰일 나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가 지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소비성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성이라고 미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녁에 이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것들, 아 이거 뭐 또 뭐 인맥을 뭐 관리하고 그런 것들 위한 투자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가족들하고 주말에 나들이 가는데 뭐 비용들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투자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엄연히 소비성이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펌을 한번 했다. 그런 것들도 뭐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연예인들이나 꼭 이제 얼굴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투자성 지출이 될 수 있지만 일반 직장인에게는 사실은 그런 것들도 소비성 지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이렇게 보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확실하게. 그러면 소비성 지출은 줄이고 투자성 지출을 늘려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투자성 지출까지도 줄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평상시보다 조금 더 중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말은 투자성 지출을 어떤 식으로든 꾸준히 늘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소비성 지출을 늘리고 투자성 지출을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가계부를 쭉 써가지고 그 썼던 물건들을 이렇게 리스트업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소비성 지출과 투자성 지출의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봤을 때 만약에 막 90% 이상이 소비성이다 라고 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투자성 지출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늘려야 돼요. 조금. 너무 갑자기 막 늘리면 안 되고요. 내가 이렇게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한 몇 프로 정도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씩 늘려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막 늘린다고 또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지금 이제 물건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관점은 꼭 물건에 대한 소비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동일한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소비한 시간들 있죠. 그 시간들을 시간 가계부를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가계부 써본 적 있나요? 시간 가계부를 쭉 썼을 때, 아, 내가 아침 시간 뭐 했고, 점심시간 짜투리 때 뭐 했고, 저녁에 뭐 했고. 이제 그랬을 때 그 시간을 투자를 위한 시간을 썼는지, 소비를 위한 시간을 썼는지를 쭉 정리해보고 그 비중이 만약에 9대1이라거나 소비가 막 90%라거나, 이제 그러면 이건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5대5 정도까지 빨리 맞춰야 돼요. 5대5까지.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9대1이 나중에는 뭐 3대7, 2대8, 1대9까지도 바뀌어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소비하는 시간은 정말 작아지고요. 거의 생산하는 시간들로만 가득 차요. 근데 그걸로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레버리지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그걸 떼준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떼줄 게 없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뉴스 좀 보다가 출퇴근하면서 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 좀 보다가 점심시간 때도 아유 재밌네 하는 뉴스 뭐 쇼핑몰 구매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TV 좀 보다가 거의 100% 소비만 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비서가 한 명 탁, 내가 당신을 위해서 램프에 밥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무료로 모든 것들을 시켜만 주세요. 다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시킬 게 없는 거야. 시킬 게.
그러면 이게 인생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물건을 이제 지출하는 부분에서도 있어서도 동일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들은 점점 램군화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이 아주 조금씩 가랑비 젖듯이 이게 젖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램군이 했던 말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뱉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반응이 이 새끼 뭐지? 라고 딱 바라볼 것인데 그때 본인이 놀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을 내뱉어 버렸네? 이미 나도 그 생각에 100% 동의하네?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를 막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잘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좀 많이 낯설다. 그런 생각들 드시면 좋은 거예요. 자, 이어가 볼게요. 소비성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할까? 투자성 지출을 늘리는 게 중요할까? 둘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물론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소비성 지출을 줄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도 측면에서는 투자성 지출을 늘리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좀 선행해야 될 것들은 소비성 지출인데 정말 중요한 건 투자성 지출을 늘리는 거예요. 소비성 지출은 내가 아무리 진짜 뭐 많이 줄여도요. 그걸로 인해서 돈이 많이 모이고 뭐 되게 많이 돈이 벌어지고 그런 장르가 아니에요. 얘는 수비수거든요. 근데 투자성 지출을 이제 하는 것들은 얘는 공격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 같은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씩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부부랑 같이 3시간씩 토론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줄일 것인지 검토해서 계속 줄여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수비수라서 그래요. 제가 지금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투자성 지출을 늘리는 게 공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의 현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보통 이제 월급 같은 것도 수입이 들어오죠. 인풋이 딱 들어올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뭐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출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지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탁 집어내야 되는데 돈 안 쓰는 거 말고요. 투자성 지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어디다 할 것인가? 뭐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그게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카메라를 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컴퓨터를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티스트들은 그 아티스트를 하기 위한 재료나 뭐 악기나 이런 것들을 살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투자를 이제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자산을 구매한 것들. 그리고 또 뭐 부동산 투자자들은 당연히 부동산을 살 것이고요. 뭐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기도 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투자성 지출에 가까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는 것들 보면 눈에 보이는 자산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자산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 되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어찌 보면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강의를 하나 들었다. 그러면 얘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자산을 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미래에 투자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둘도 사실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거예요. 둘 다 어느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자산으로 인해서 계속 보유라는 행위를 할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그게 실차익이 나거나 아니면 월 이제 현금 흐름이 발생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자산에 투자해야 되고 미래에도 투자해야 되고 지금 당장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 읽기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자산을 구매한 건 아니지만 이건 미래에 투자한 거라서 해야 된다. 자본주의를 공부하는 것들 해야 된다. 돈 공부해야 된다. 예를 들면 블로그에 글쓰기를 했다. 미래 투자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해야 된다. 보자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게 그림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미래에 투자한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자산 투자할 때 그게 다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자산에 의해서 실차익이 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면 그것들이 다시 수입으로 또 들어와요. 이렇게 돼야지만 인풋이 되는 이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제 돈이 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출은 통제하고 줄일 게 아니라 권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니까 좀 이렇게 막 잘 와닿죠. 그리고 더 재미난 건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이라면 기업의 입장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이 친구 자산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할 때 보통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런 것들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인풋과 아웃풋 그게서 의미가 뭐냐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수입에서 지출 뺐을 때 얼마큼 남았는지 이 유보금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손익계산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출이 투자성 지출로 가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되고 그 자산을 보유할 때 혹시 부채가 있는지 이제 그것들을 따져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탁 뽑아내는 게 대차 대조표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뭐를 알 수 있냐면 그 기업의 건강 진단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단 기업에 해당하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개인의 건강 진단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지출은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나오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게 자산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부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계도를 한 번쯤은 그려보는 작업들이 사실은 좀 필요해요. 좀 나아가 볼까요? 지금 제가 공격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수비도 너무나 중요해요. 소비성 지출을 줄이는 제가 생각하는 5가지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소비성 지출이라고 봤을 때 전혀 안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먼저 사고 어떤 것은 미룰 것인가 아니면 아예 안 살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매 순간 우리는 결정해 나가야 되거든요. 5가지 법칙을 들으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이건 횟수의 법칙이에요. 내가 어떤 물건을 이제 구매해야지라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 이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자, 횟수의 법칙. 이 물건을 내가 매일매일 쓸까? 아니면 가끔 쓰게 될까?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매일 쓸 확률이 매우 높다면 얘는 어찌 보면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써야 돼요. 근데 그렇지만 가끔 쓰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좀 미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이제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있죠. 띡 누르면 이렇게 막 로봇 청소기 이렇게 막 청소기가 막 빨아들여 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금액이 비싸거든요. 생각보다 뭐 10만원, 뭐 20만원, 뭐 비싼 거는 뭐 3, 40만원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과연 내가 살까 말까? 야, 이거 너무 과소비 아닌가? 근데 이거를 매일 쓰는지 아닌지를 보면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 쓸 확률이 매우 높죠. 보통 청소기 매일매일 안 닦는 분은 있지만 그래도 보통 청소기는 거의 매일매일 하다시피 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빨 닦는 거, 칫솔 이런 것들 그렇게 사소한 것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 볼 수 있겠죠. 가끔 쓰는 것들은 좀 미루는 거예요. 최대한. 자, 2번째 법칙은요. 기간의 법칙이에요. 내가 잠깐 쓸 것과 오래 쓸 것. 잠깐 쓸 것은 저는 저렴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오래 쓸 것은 조금 비싸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법칙은 이거를 우선순위의 문제라면 2번째 법칙은 이거는 비용 경중의 문제예요. 경중의 문제. 그래서 어떤 것에 내가 조금 더 투자하고 어떤 것은 투자를 안 할 것인가. 3번째도 한번 볼게요. 3번째는 사용 시간의 법칙이에요. 얼마나 자주의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것을 내가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한테 두발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렇게 쫄랐어요. 거의 1년을 넘게 쫄랐거든요. 근데 부모님께서 안 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6학년 넘어가서 초등학교 6학년 넘어가서 두발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6학년 이제 1학기쯤 이제 지나갈 때쯤 사주셨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열심히 타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사실은 거의 안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는 그 시점에는 살 필요가 사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용 시간이 이게 그렇게 길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학교 갔다 와서 뭐 독서실 갔다가 이제 이런 시간을 빼고 나면 중학생이 자전거 탈 시간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따져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4번째 법칙은 3번 연기의 법칙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물건 구매하는 것들을 대부분 에버노트에다가 전부 다 담아둬요. 아, 이거 사야지. 제목 적고, 그거가 관련된 제품 그 URL. 보통 거의 인터넷으로 사니까 URL이랑 그 구매하게 되면 그 제품 이미지랑 그 제품 가격, 그걸 탁 같이 캡처해서 놔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쌓아둬요. 그리고 또 생각나면 또 쌓아두고. 그렇게 하다가 한 두 번, 세 번 계속 미뤄요. 사는 거를. 그러다가 계속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생각나는 것들. 아, 이건 꼭 사야 될 것 같은데,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미뤄뒀는데 잊혀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안 사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히 필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잠깐 뭐 인터넷 보다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보통 우리가 이 즉흥적으로 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에버노트에다가 해두는 거예요. 저는 에버노트를 유료로 쓰고 있긴 해요. 근데 1년에 한 5, 6만 원인가 이렇게 결제하면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저기 뭐 우리 뭐 넷플릭스라든지 다른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버노트는 저는 매일 쓰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시간 중에서 그 모든 어플, 그 모든 시스템 통틀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쓰는 게 저는 에버노트거든요. 그러니까 에버노트는 저에게 있어서는 아낄 필요가 전혀 없는 녀석이에요. 자, 그렇게 3번 연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5번째는 다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나 혼자 쓰는 것이냐, 아니면 가족과 함께 쓴다거나 조금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쓰는 것이냐, 그것을 좀 따져보고, 기왕이면 나 혼자 쓰는 것보다 다수가 함께 쓸 수 있다면 그 친구의 우선순위를 조금 더 높이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를 산다, 뭐 그런 경우도 보통은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랑 같이 추억을 남기려고 쓰는 거잖아요. 똑같은 소비성 지출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좀 다수가 쓰는 거라면 그래도 좀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구매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횟수 한번 생각하시고요. 기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3번 정도는 좀 연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다수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들 우선순위화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투자성 지출, 소비성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돈이 이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고요. 처음에는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습관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화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습관과 쓰는 습관에 의해서 결국은 더 많은 돈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불필요한 돈들이 적게 나가고,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면 지금 많은 분들은 이미 습관화가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그 습관이 이미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사용한 내역들 가져와봐. 너 시간 어떻게 썼는지 가져와봐. 물건 구매한 것들 다 가져와봐. 한 달치. 그거 탁 보면 사실은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나의 무의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정도는 본인과 마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그게 어렵다 싶으면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봐달라고 줘보세요. 그분들한테 좀 의견 듣는 것도 좀 필요해요. 옛날에 뭐 김생민 씨의 무슨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과 같이 셀프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투자성 지출과 소비성 지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무의식 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자, 보세요. 투자성 지출에 대한 자가 테스트예요. 나는 돈을 위해 일을 한다. 나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A 쪽이세요? B 쪽이세요? 보통은 A 쪽에 가깝겠죠. 그리고 유진영 님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소비가 잘 줄여지지 않네요 라고 이제 하셨어요. 사실 아이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걸쳐 있거든요. 그것을 이쪽 관점에서 바라보면 투자 같기도 하고 저쪽 관점에서 바라보면 약간 소비 같기도 해요. 근데 보통 많은 부모들이
그것이 다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만약에 투자였다면 전 국민의 그 아이들의 90%는 이미 다 성공했었어야 됐다. 근데 보통은 다 고만고만한 삶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지가 전부 다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굳이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투자할 게 뭐가 있죠 도대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에게 물려줘야 될 게 부모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그 아이의 가치관을 형성해주기 위해서 부모가 100% 다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책을 통해서 그 친구가 찾고 생각하고 그 친구만의 가치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최소한 책을 읽는 습관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줘야 될 게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아니라 책을 읽는 습관 정도만 물려주면 부모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거 투자될 돈으로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 자신에게 투자성 지출을 하라. 그걸로 인해서 인풋이 달라지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그 과정 자체가 패러다임이 완전 바뀐단 말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인풋은 똑같은데 아웃풋을 자꾸 아이들 투자한다고 자꾸 돈 다 써버리고 저축할 돈은 없고 계속 제자리고, 우리 아이들아도 제발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결코 아이들은 잘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패러다임을 스스로 변화시켜 나간 사람들이 주위에 다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지출을 안 하는 거, 그 지출을 하더라도 투자성으로 나에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시 자가 테스트로 가서요. 또 볼까요? 수입을 저축해서 자산을 산다. 자산을 돈으로 사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수입을 저축해서 자산을 산다. 자산을 돈으로 사지 않는다. 보통은 또 A에 가까울 거예요. 또 가볼까요? 보통 자산을 사고 나면요, 산다, 보유한다, 오르길 기도한다. 딱 이 모습으로 다 가거든요. 제발 올랐으면 좋겠어. 이제 엔딩은 이거예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자산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낸다. 세상에 없는 자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B는.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조그만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뭐 무역회사예요. 뭐 수입해주고 뭐 그거 배송해줘요. 근데 내가 만들어낸 물건은 하나도 없어. 그냥 해외에 있는 제품을 그냥 돈 들어오면 그거 배송 대행만 해주는 일만 한다고 했을 때, 그건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든 거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산이 되는 거죠. 그게 아주 커진 회사가 되는 거고요. 또 볼까요? 자산을 내 명의로 산다. 그리고 내 명의로 자산을 사지 않는다. 남의 명의로 자산을 산다. A, B.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또 아마 A일 확률이 매우 높을 거예요. 또 가볼까요? 자산이 돈을 벌고 자산이 번 돈으로 다시 자산을 산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B 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테스트 내용들은 제가 과거에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을 보고 그 내용들을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A, B를 이제 탁 떠올린 거예요. 떠올려서 부자들은 꼭 A가 아니라 B의 형태를 선택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가 저만의 이 스케치북에다가 거의 막 2시간 동안 막 필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가치를 위해서만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치를 쫓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이 쫓아오도록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잖아요, 방송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저에겐 재능 기부와 같은, 제가 만약 가수였으면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요. 제가 만약에 뭐 음악 악기를 연주를 잘했다면 연주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이쪽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그거 말고는 제가 할 게 없어서 지금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모르죠. 더 많은 돈들이 저에게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자산을 돈으로 사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치를 만들어서 자산을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과 자산을 모여서 유를 만든다는 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해서 컨텐츠를 만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산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남의 명의로 산다는 것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인과 같은 새로운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인을 통해서 맵을 한다 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답지는 B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계별로 처음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돈을 위해 일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종잣돈을 모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만 하나씩 B로 넘어가야 돼. 하나씩 한 방에 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 5년 10년 길게 잡고 하나씩 그러면 이제 A에서 B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일단 교육을 들어야 돼요. 스스로 교육해야 돼요. 교육에 투자를 해야 돼요. 특히 금융, 부동산 지식 이런 것들을 꾸준히 늘려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식만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자전거 잘 타는 법 이런 거 매뉴얼을 100번 읽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전거를 타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실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스스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보는 경험이 좀 필요해요. 경험이. 그게 되게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 블로그에다 글을 써가지고 조금 괜찮은 컬럼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거나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좋아한다거나 그럼 그것도 자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팽창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리스크 해지가 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지식이다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사업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사업체 법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법인 경영, 법인 컨설팅을 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법인 운영을 뭐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사실. 뭐 스티브 잡스보다 많이 해봤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가이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요만큼만 공부하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상장, M&A, 펀딩, 사무투자, IPO, 뭐 창업대출, 조합, 사단, 법인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한번만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사업체의 기본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자대표 이런 것들 읽을 줄 아는 능력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실수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수를 해야 비로소 우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자,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 지출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본 작업이 필요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요 눈으로 탁 확인한 거랑은 느낌이 확 틀려요. 그래서 개인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봐야 돼요. 근데 재무제표 너무 어렵죠, 말이. 그래서 그냥 자산관리대장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분기별로 나의 자산 그리고 나의 부채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세요. 보통 이제 가계부 같은 것들을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느냐 이거에 대한 내역이고요. 요거 말고 지금 나의 분기별로 나의 자산이 어떻게 크기가 달라지고 있는지 요것도 꼭 필요해요. 보통 가계부 열심히 썼는데 돈이 안 모이고 계속 제자리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게 딱 만들어줘야 돼. 야, 내가 지금 하던 방법대로 하면 계속 이 패턴대로 제자리이겠구나.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비성 지출은 줄이고요. 근데 이것들을 스스로 줄여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잘 줄여나가는 분들은 그때부터는 투자성 지출을 늘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눈에 보이도록 그려보는 연습도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했던 것들 조금 보여드리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재무제표하고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어떻게 그려나갔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산관리대장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관리하던 것들 샘플로 양식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지금 보면 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다양할 수 있죠. 그 자산들 뭐 부동산도 있고요. 뭐 현금이나 그 외 것들도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는 거죠. 특정 시점 기준으로. 지금 이제 2019년 1분기니까 1분기 기준으로 정리를 쫙 하는 거예요. 쫙 했을 때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나의 총 자산하고 순자산, 부채, 그리고 내가 이
투자성으로 지금 굴리고 있는 금액, 이 네 가지는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네 가지가 서머리가 돼서 나오게끔 양식을 이렇게 탁탁탁 수식을 이제 매겨놔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쌓아 나가다 보면 위에 있는 그래프처럼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봐야지만 아, 지금 나의 이 자산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건 지금 뭔가 개선이 필요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깨닫게 돼요. 이 양식 수식 매겨둔 거 있는데 나중에 요거 편집해서 이제 요 부분 올라갈 거거든요. 미니 특강 올라갈 때 거기에다가 그냥 뭐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제가 양식들을 그 이메일로 좀 남겨주시면 이메일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드리면 좀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제가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요, 아까 내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고 지금 뭐 인풋, 아웃풋,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막 그렸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2016년 4월 달에 제가 제 방에 있는 벽에다가 이렇게 보드판에다가 이렇게 막 썼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월급쟁이였는데요, 그때는 월급쟁이들은 항상 무조건 안정을 찾아요. 안정적인 직장을 찾죠.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라고 주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공무원이 되거나 뭐 회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미 조금 안정적인 게 돼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생각하냐면, 아, 노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 조금 더 배부른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편안함에 집착하게끔 돼요. 그러면서 노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후쯤 되면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야, 나도 이제 언젠가 이제 부자들처럼 조금 더 좀 더 쓸 거 쓰고 이제 좀 편안한 삶, 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패턴이 완전 잘못된 패턴이에요. 부자들은 절대 안정을 찾지 않고 편안함을 찾지 않아요. 그 반대로 해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하면 이게 불안정할까? 어떻게 하면 불편할까? 그것들을 선택하는 게 정답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부모님한테 그렇게 이제 교육받고 세뇌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 부동산 투자를 좀 해야 되겠고, 투자할 때는 어떤 투자자가 될 것인가, 뭐 인정받는 사람 또는 뭐 자격 있는 투자자, 뭐 능숙한 투자자, 아니면 내부 투자자, 아니면 궁극적인 뭐 투자자, 아니면 시대를 초월하는 뭐 이런 이제 투자자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나는 어떤 몇 년도에 난 이걸 달성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막 적어놨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도 사실은 2016년도에 적었던 것들 가지고 제가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제가 엄청 많이 그렸던 거예요. 저를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죠. 계속 그리는 거예요.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시커매질 때까지, 이게 너무 많이 지워서, 그리고 이게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벽에 붙었던 이게 스티커형인데 대략 뭐 180에 90cm 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과거 제가 뭐 임장 가고 그럴 때 한 달 내도록 임장 간 적도 있거든요. 뭐 4박 5일 동안 뭐 지방 어디 가고, 뭐 또 3박 4일 동안 어디 가고, 막 코스 다 정해가지고 막 갔다 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제 4차 혁명, 이제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그려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여기는 제 집인데 이제 저는 이제 더 큰, 이게 너무 좀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큰 보드판을 벽에다 설치를 했고, 여기다가 이제 맨날 그리죠. 그리고 밥 먹다가 거실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잠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보드판에 그림 그리고, 그래서 아래쪽은 아이들이 그리고 위쪽은 제가 그리고, 그래서 각자 열심히 그리고 지우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출했을 때는 이제 이 보드판이 없으니까 그때는 또 어쩔 수 없이 스케치북을 이제 들고 다니죠. 제 가방에는 항상 스케치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스케치북이 정말 많아요. 이미 다 쓴 스케치북이. 그 한 번 사면 막 5개, 10개씩 막 사는데 또 금방 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요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보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뭐 작년에 이제 뭐 시작 컨설팅이라든지 상담해줬던 분들에 대한 인생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들 막 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 스케치북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들도 이렇게 막 담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장르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제 그동안 지내온 어떤 경험들이 다들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색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분으로 빙의를 해서 내가 만약에 이 상태의 그분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램군의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가서 어떻게 인생을 펼쳐야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죠. 이제 뭐 그런 것들 예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돈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가계부도 너무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내 돈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재무제표를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투자성 지출은 뭐 가계부를 통해서 조금 소비성인 것들은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것들은 좀 늘려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도 꼭 반복적으로 그려보세요. 이 세 가지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소비와 지출에 대한 통제하는 법 안내를 좀 드렸어요.